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들어오셨어요? 네, 오늘 코로나 시대 입안 127 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원이 병을 만든다. 요 책이에요. 이제 요 책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PPT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죠.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1975년에 쓰여져서 한번 이제 좀 수정 작업을 해서 1976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 병을 만든다 이렇게 좀 멋지게 번역어를 붙였지만 원래의 제목은 의료의 한계, 그 다음에 길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메디칼 니메시스가 복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의 복수.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삶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의료의 복수 혹은 이제 건강이 모든 것들을 몰수한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약간 이제 이런 긴 제목이에요. 근데 참 번역을 잘했어요. 병원이 병을 만든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질문은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했던 학교 없는 사회하고 같아요. 즉 학교 없는 사회에서 이제 127는 학교 제도의 확대가 교육 기회 평등에 기여하는가? 오히려 학교 제도의 확대가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 문제제기는 이제 이 1975년에 이제 127가 의료 제도를 분석하는 이 책에 이르러 이제 또다시 변주가 됩니다. 질문은 똑같아요. 의료기술의 확충 혹은 의료제도의 확대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가? 오히려 의료제도의 확대가 사람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 사실 이거는 학교가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질문이에요. 특히 몸이라거나 이제 병이라거나 이런 건 금방 죽음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학적 처치가 정말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거야? 이런 질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세 때 신이 정말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에 아주 불경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학교 없는 사회만큼의 반향을 일으키진 않았대요. 그것도 좀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여전히 이제 이번에도 초점은 이제 반생산성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룬 게 도구였잖아요. 도구, 제도까지 포함하는 도구.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7는 도구 자체가 어느 변곡점을 지나면 그것 자체가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규모가 너무 커지고 너무 일률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너무 속도가 빠르고 이런 종류의 도구는 그 도구는 사람들이 편리하자고 사용하는 건데 오히려 사람들을 그 삶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독점을 낳음으로써 하여간 억압이라고나 할까? 이제 억압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127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인 거죠.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썼던 도구의 분수령, 생산성과 반생산성. 그래서 어디까지는 도구가 생산적이지만 어느 변곡점을 넘으면 어떤 도구는 반생산적이 된다. 그래서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 뭔가 우리가 이동하려고 고속도로를 놨는데 나중에는 길을 넓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지금도 그래서 다 공급 정책이잖아요. 우리가 길이 막혀 그러면 길을 더 뚫어야 되고 또 지금 부동산도 결국은 공급 정책 어떻게 난리가 났잖아요.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제공한다. 약간 이런 발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은 삶의 터전인데, 예, 거주를 하면서 나에 맞는 옷을 입듯이 나에 맞는 주거의 어떤 방식을 내가 결정해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일정한 상품들이, 예, 집이라는 상품들이 제공되거나 공급되어야만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반 일리치는 병원의 병을 만든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책에서 한 이야기는 의료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발생하는 상품 생산의 반생산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반 일리치가 이제 그 지난번에는 제가 그 토착적인 뭐 이런 용어를 새로 발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또 아주 신기한 단어를 하나 만듭니다. 이아트로제닉, 뭐 아마 이 정도로 그 발음이 될 텐데, 발음이 좀 후져요. 뭐 대충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게 그리스어를 갖고 만든 이반 일리치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병을 만든다. 그러니까 의료 제도가 어느 시점을 두 번째 분수령을 지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옥죄는 이런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 의원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아트로는 이 밑에는 그 L이 아니고 대문자 이제 I예요. 이아트로는 그리스어로 닥터라고 하는 이야기고, 죄닉 이것도 이제 그리스어인데 프로듀싱, 그러니까 뭔가 의사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의사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을 사실은 의원병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해요. 혹은 병원병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상선 암 같은 게 아주 좋은 예인데, 그 한때 제 주변에 40대에 굉장히 많은 아주머니들이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저는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니까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리던데, 그래서 저는 혹시 암도 유행을 타나 이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 갑상선 암은 왜 발생하는 것 같으세요? 갑상선 암은 갑상선 혹이 생기는 건데, 이게 뭐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제 많이 받아서 혹이 많이 생기나요? 뭐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그럴 거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갑상선 암의 증가는 갑상선의 혹을 아주 작은 것까지도 발견하는 진단 기술의 초음파 기술의 발전 때문에 갑상선 암의 환자가 급증한 거죠. 그러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이거는 신문에 칼럼에도 나왔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의료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죽은 사람을 부검을 해봤는데, 부검한 이제 자기 환자의 34%에서 35% 정도에서 갑상선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은 갑상선 암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아는 게 병이다, 혹은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이게 정말 그게 진리값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상선 암이 이제 0.5cm, 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발견이 되고 갑상선 암입니다라고 진단을 받는 순간, 사실 거기에서 초연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제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주체의식이 높은 사람들도 결국은 아주 표준적인 암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술을 통해서 혹을 떼내고, 그러면 평생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평생 약을 먹는다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하여간 몸의 균형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평생 환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시 제가 해드리는 화면을 보면,
그래서 의원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바넬리 씨가 만든 이유는 이제 특정한 반생산성을 특수하게 의료에 적용시킬 때 나타나는 이제 현상을 통칭하여 이제 의원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딱 직관적으로 이 단어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심해서 이바넬리 씨가 만든 단어죠. 그러면서 의원병은 풍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약도 많고 얼마든지 그 하이테크놀로지에 입각한 그 의료 서비스를 받잖아요. 예,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내부적으로 이제 식민지화한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원병은 삶 전체의 의료화를 지칭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의 삶 전체가 태어나면서 요람에서 죽음까지 이게 그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삶의 의료화예요. 그러면서 의원병이 만연한 사회에서 인간은 자기 치료 능력을 상실하고, 당연히 그렇죠. 내가 아픈 거를 내가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주변에서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보니까 어머니의 소위 증세라고 하는 거요. 그 여러 가지 증세라고 하는 거 정말 맥락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배가 아프다라고 하거나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거나 정말 내가 똥을 못 넣어서 변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걸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친구 약사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어머니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서 어머니의 기분을 풀어드려야 하는 건지 이런 건 정말 맥락적인 상황에서 정말 판단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서부터 이제 그 동생들하고 아주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문명의 이기, 단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이러이러한데 나는 지금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다다다닥 동생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올라오게요. 언니가 의사야? 뭐 이거예요. 언니가 의사야? 언니가 어떻게 알아? 제 동생들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제가 어떤 유사 의료 행위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 안 가고 뭔가 따뜻한 뭐를 많이 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 라거나 우리 약사가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병원을 가라고 하는 그런 오더가 동생들한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이 자신의 몸에서 이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증세가 있잖아요. 증후군이.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자기가 뭔가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하고 의논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동아시아에서 모든 사대부들은 전부 다 스스로 자신의 맥을 짚고 스스로 자기의 맥에 따라 처방해서 자기가 약을 지어 먹었어요. 그걸 하지 않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보가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정말 그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한 그런 어떤 문화의 그런 어떤 그 산물인데 그것도 선조가 백성들에게 스스로 전란 이후에 그 자기 주변에 나는 약초들을 갖고 자기 몸을 보살피라고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제 허준한테 그걸 쓰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의 그 몸에서 일어나는 증세에 대해서 혹은 병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소위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도 필요한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자기 치료 능력을 현대 기술의 활용에 대한 의존과 결합시키는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없는 사회에서 학교를 몽땅 없애야 한다, 학교가 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처럼 의사가 악이라거나 병원이 악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에 대한 독점이 너무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도 필요하고 약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자기 치료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게 의원병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의원병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인간은 의료 제도나 학교 제도 다 포함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산업적 생산 양식에 제한을 가하는 정치 투쟁의 능력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반 일리치는 이 1970년대만 해도 이게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정치적 선택의 세 가지 차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정치적 선택은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산업적 생산 양식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런 의원병을 이반 일리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임상적 의원병, 사회적 의원병, 문화적 의원병으로. 그러니까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반 일리치는 상당히 그 소책자 형태로 이제 책을 썼거든요. 체계적인 어떤 그 구조를 가진 방식으로 이 텍스트를 쓰지 않고, 근데 그 중에서 오히려 이 책은 가장 체계적인 책이에요. 가장 체계적으로 상당히 연구자답게 논증이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 의원병부터 이제 볼게요. 임상적 의원병은 말 그대로 실제 기술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진 피부, 피부병, 피부에 습진이 많이 생겼다. 너무너무 가려워갖고는 아토피도 마찬가지인데 막 긁는다. 이러면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면 이제 피부과에 가죠. 그러면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는가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삶의 고통을, 피부병이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료사고는 뭐 말도 못하니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증하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저는 어머니 때문에 여러 번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게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신과 같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식이라거나, 이제 이런 거를 하고. 근데 이제 외과 수술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그 맹장 수술 같은 경우도 아주 최근에 저희 조카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 꼬맨 데에서 고름이 차갖고는 매일 가서 고름을 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충수염을 찾아봤더니 4에서 10% 정도 그 꼬맨 데에서 그 고름이 계속 나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외과 수술 같은 건 없는 거죠. 뭐 단순히 운이 나쁜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또 충수염은 또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어차피 이제 계속 외과 수술을 한 번 하면 계속 이제 수술을 또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의료사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며칠 전에 그 전에 그 이반 일리치가 이 르네 르네 뒤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균학자고 항생제를 최초로 시판했대요. 이게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리고 실험 병리학자고 의학적 생태학의 재창자인데, 이 사람이 1959년에,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가 병원이 병을 만든다라고 하는 걸 쓴 건 1975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15년 전쯤에 이 사람이 그 미라지 오브 헬스, 이게 신기루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신기루, 이런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면 의료 유토피아에 대해서 일가라는 거예요. 이미 1959년만 해도 사람들이 의료 유토피아를 꿈꾼 거죠. 그래서 의료 유토피아라고 하는 기술 합리성을 비판하고
의료가 더 좋은 건강을 생산한다는 생각이 망상이며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걸 폭로했어요. 이런 건 세균학자고 실험 병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네가 의사야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 뒤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역사적으로 질병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추적해보면 그 질병이 사라지는데 사실 의료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왜냐하면 우리가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의 홍역 이런 전염병들은 우리 대부분의 그 항생물질 그것 때문에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뒤보의 연구 결과에 보면 이 항생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항생물질을 이게 최초로 시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전염병들 독성이 대부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전염병들은 약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세탁이 쉬운 순면 속옷의 개발, 그 다음에 최강이 가능한 투명 유리창, 이런 삶의 전반적인 환경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전염병들이 사실 뒤로 물러나게 된 거지, 꼭 항생제가 광범위하게 보급됐기 때문에 이걸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질, 콜레라 이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이 새로운 전염병이 지금 도래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요 시기가 일단 지나고 나서 우리 인류에게 나타난 새로운 질병은 심장질환, 기관지염, 비만, 고혈압, 암, 관절염, 당뇨병, 그 다음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아무리 치밀하게 연구해도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고혈압증 굉장히 많고, 그런데 고혈압이 이제 약으로 보통 치료를 하는데, 저는 이 고혈압 전문의가 얼마 전에, 이것도 이제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자기 환자들한테 어느 순간 약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심장혈관 내과의 전문의가 오히려 식생활이라거나 전반적인 그걸 통해서 고혈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다른 방향의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 뒤보는 의료는 사실상 질병의 발생에도 퇴치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이를 의학적 치료는 무효하거나 무해하다, 그러니까 해롭지도 않지만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거 12월 1일자 기사예요. 이게 피부병으로 18년간 고생한 여성이, 이게 스테로이드잖아요. 잘 아시죠? 이게 근데 습진이 심했던 거야. 그래갖고는 스테로이드를 발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나으니까 점점 약의 용량과 이게 늘어났던 거야. 셌던 거야. 그런데도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어느 날 자기가 이게 완전히 그러고 나서 온통 자기는 스테로이드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세져도 걱정이고, 용량이 안 세지면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낫나?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완전히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스테로이드에 사로잡힌 그런 어떤 인생일 뿐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스테로이드 끊어야지. 그러고 나서 정말 자가치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그런 요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샤워를 2주에 한 번씩 하고, 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먹고, 그러고 나니까 왜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온 몸에 습진이 생기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러고 나서 또 근데 끝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자가 치료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의료 행위로 일어나는 부작용이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삶을 옥죄일 때 이걸 임상적 의원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반 일리치는 임상적 의원병보다도 우리는 막 의료사고 이런 거 막 겁내고 이러는데 그리고 막 약물 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약물의 부작용 이런 거 걱정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의원병에서 더 우리가 고민하고 사유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의원병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적 의원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적 의원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회 전체가 의료사회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의료 시스템을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또 다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분류해, 인간의 인생의 시간을 의료화하고 노인의 의료화를 추진하고 특히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그 고대 사회처럼 그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현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 자기 공동체에 어떤 보탬이 되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인가 뭐 신간 보니까 여성의 폐경 이후의 삶을 다룬 책이 나왔던데 그것도 사서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다른 동물하고 달리 다른 동물은 암컷이 폐경을 하면 죽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근데 인간은 폐경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성이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진화는 여성의 폐경 이후의 그 시간, 그걸 그 생물학적 재생산이 아니라 사회의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투여함으로써 오히려 사회가 진화했다. 이런 아주 신박한 관점을 갖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사서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픈 데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요청해야 하는 거고 특히 지금 뭐 우리가 K방역을 막 자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노인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아파서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죽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젊은 애들의 부담이 될까? 그런 담론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회의 의료적 서비스, 그러니까 이것을 복지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느냐, 아니면 상품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내가 구입해야 하느냐와 상관이 없이 이미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수혜자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그 특이성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젊은이보다는 노인 쪽에 훨씬 가까운 생물학적 나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예방을 시장화하고 이 건강검진, 지금 예전에는 실제로 그 치료, 진단과 치료의 포션이 훨씬 더 컸대요. 그 의료 서비스에 들어가는 이 사회적 비용에서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은 실제 그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예방이라거나 또 예방을 그 건강검진이라거나 사람들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먹는 온갖 약들, 건강보조식품 이런 게 전체 의료 뭐라 그럴까? 하여간 이 시장에서 훨씬 더 실제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보다 많은 이제 비용을 차지하는 그런 포션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관리 상품화하죠. 그래서 이 그 표준적인 건강관리로도 만족을 못 하시죠. 건강 그 검진 가보시면 반드시 이거 추가해야 하는데 이건 개인 부담입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그럼 어떻게들 하세요?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 동생 이야기에 따르면
그게 주로 초음파래요. 예. 그 무슨 뭐 하여간 무슨 뭐 복부도 초음파를 하고 어디도 초음파를 하고 뭐 여러 개를 초음파를 하면 서비스를 한 군데를 더 초음파를 해준다는데 제가 구체적인 건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초음파를 하면 그렇게 혹이 많이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복부에도 혹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혹이 있습니다. 뭐 이건 몇 센치입니다. 몇 센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나이를 먹고 뭐 이게 뭐 순환이 혹은 동양의학에서 이야기를 하면 순환이 막히면서 생기는 어떤 울혈 같은 거잖아요. 덩어리잖아요. 아 그거는 뭐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늘 아무 걱정 없이 살겠어요. 걱정이 있으면 어딘가에 뭐가 뭉쳤다가 또 그 걱정이 사라지면 풀리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은 꼭 치료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다음 건강검진 때 추적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에서 뭔가 인구라고 하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를 사회학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리고 병적으로 매우 과민한 사회가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의료화된 사회를 관리 통제하는 것은 의사 같은 전문가예요. 뭐 이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이보다 더 이 문장을 더 잘 보여주는 건 없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자율적으로 돌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보다 건강한 사회에 대한 정치 투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이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SNS 같은 데 보면 제발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들어라! 뭐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이게. 근데, 들어야죠. 뭐 듣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완벽하게 의존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의사의 치료의 대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의원병인데, 이반 일리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여서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어떤 사회에서나 의료는 법이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것, 적절한 것, 바람직한 것을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몸이 적절한 몸인가를 규정하는 거예요. 인바디는 그렇게까지 피검사 같은 건 아니어도 거기 보면 딱 평균, 부족, 뭐 비만 뭐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기계에서부터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노말과 에브노말이 결정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말로 자기 몸을 바꾸라고 하는 사회적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에브노말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성 질환자라거나 여기는 장애인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적 소수자도.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뭔가 에브노말로 그래서 정상인의 타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정치적 문제예요. 이건 더 이상 이거는 병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의료는 어떤 사람의 호소에 대하여 합법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호소도 하지 않는 타인을 병자라고 선언하거나 나 병원에 안 갈 거야. 나 아프지 않아. 아니야. 너 아파. 너 병원에 가봐. 넌 왜 이렇게 애가 고집이 세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타인이 호소하는 고통, 불구, 그리고 사망조차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권위까지도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의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통은 넌 그건 꾀병이야. 넌 그건 심리적이야. 이런 거를 맥락을 갖고 그 맥락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집단 지성에 의해서 공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적 행위로 의사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죽음이 다른 죽음과는 달리 자살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의료죠. 법의학 이런 건 더더욱 그렇고요. 마치 법관이 그래서 그 무엇이 합법적이고 누가 유죄인가를 결정하고 사죄가 무엇이 성스러운 것이고 누가 금기를 부수는가를 선언하듯이 의사는 무엇이 증상이고 누가 아픈가를 결정해요. 그는 악을 바로잡는 신문관의 힘을 부여받은 도덕적 기업가와도 같다.
의료는 모든 십자군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진단 기준을 만들 때마다 타자, 아웃사이더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동시에 에브노말이 형성되는 거니까요. 이게 참 재밌어요. 병원을 만든다가 1975년에 이제 나온 책이거든요. 성의 역사 1976년에 나온 책이에요. 둘은 동갑내기고 1926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미 요런 내용이 임상의학의 탄생이거든요. 이건 1960 몇 년인가 이제 푸코가 썼는데, 그리고 또 1975년에 감시와 처벌에서 학교 제도에 대해서 엄청 비판했잖아요. 근데 1972년에 학교 없는 사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난 두 사람이 분명히 서로를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난 적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비슷하기도 해요. 이 진단하는 그러니까 창목점이 비슷해요. 담론의 배치 자체는 굉장히 다른데, 근데 뭐 푸코는 뭐 너무나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연구물이 쏟아진 것에 비해서 이번 일리치는 사실 그렇게까지 주목받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의원병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의료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행위처럼 보이잖아요. 과학의 기초에서. 그래서 이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거고, 그리고 현대의학은 과학적인 거고, 이걸 거부하는 건 굉장히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직자가 성스러운 것과 아닌 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를 의사가 갖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을 끝없이 나누는 권력이고,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 사법적이고 의료적이고 도덕적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력이에요. 이게 의원병이, 의료라고 하는 행위가. 그래서 일리치가 말하는 사회적 의원병은 푸코식으로 말하면 생명 권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은 어쨌거나 이 생명 권력이 지금 극대화되어 있는 거죠. 사람을 다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정말 시민으로서 지혜를 이제 모아야 하는 게 사실인데, 이 생명 권력과 이 팬데믹과 생명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쟁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야지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게 문화적 의존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현대사회는 삶의 과정인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질병은 치료를 통해 물리쳐야 해요. 그 단어가 투병이에요. 투병. 이게. 그리고 죽음은 연명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증은 더 이상 참는 문제가 아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통증을 참는 건 오히려 지금 어리석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통증 클리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4차 산업혁명, 생명 연장의 꿈, 바이오 장기가 가져올 미래.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이래서 이런 기술적 접근을 통해 현대인들은 고통, 질병, 죽음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자산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그게 생로병사. 태어났으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구나. 이것으로부터 젊은 부처님이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이 삶의 고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것으로부터 정말 이 위대한 불교라고 하는 이 자산이 우리에게 남겨졌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병, 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사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겪어내는 것,
영어로 이제 이반 일리치가 suffering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닥쳐오는 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피해?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떤 일이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런데 그 의료 유토피아나 기술 합리성은 그걸 자꾸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와도 그걸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자꾸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가오는 건 운명이에요, 운명. 그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건 그걸 겪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인 거예요. 통증은 없애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보면 각 사회와 문화와 종교마다 통증 혹은 고통에 대한 자기 고유의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고유한 치유의 방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치료와는 다르게 현대적인 치료는 고통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겪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아프면 진통제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프면 또 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적인 치료와 다르게 전통적인 치유는 고통을 견디는 것. 그러면 고통을 견디려고 하려면 이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해석 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왜 닥쳤지? 그럼 내가 정말 뭐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내가 암에 걸렸냐고요.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소아암에 걸려서 태어났냐고요. 예를 들면 혹은 내가 젊은데 얼마나 교통사고로 어떻게 왜 마비가 왔냐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뭐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러겠지만 이런 것들을 사유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게 어떤 지평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주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의 알미 아주 좁아졌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사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하고 이제 우주의 원리를 이제 어느 날 통하면 도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당연히 완화시키는 거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사지를 한다라거나 뭐 침을 맞는다라거나 어떤 무슨 향을 피운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기술 같은 것이 각 나라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심을 갖는다라거나 위로를 해준다라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공동체 무탁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공부 공동체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사는데 물론 우리는 1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삶의 비전을 찾자라고 하는 이 공동체인데 사실 이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삶을 돌보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프다라거나 혹은 내가 어떤 삶의 고통이 생겼다라고 할 때 이걸 풀 방법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진짜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어떤 건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만 있어도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잘 들어주고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이거는 정말 텍스트를 통해서 알미 지평을 넓혀야 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해석 방식이 바뀌면서 어떤 이 고통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지금은 의료적 처치 아니면 힐링이야. 위로밖에 없어. 이게 이 삶의 통증이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힐링 사회예요. 힐링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모든 고통에 다 힐링이 위로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담론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갑자기 막 아우성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반론. 그러면서 이제 율리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통에 직면하기보다는 고통에서 도피하는 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없애는 것.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점점 저하되면서 역으로 감각을 살아있게 하는 인위적인 자극, 경쟁이라거나 폭력이라거나 속력 등이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 문명의 의존의 고통을 없애는 것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점점 썩어가는 자아를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방을 음식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 포르노는 자극적이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점점 자극적인 건데 지금 먹방도 그렇고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짧게 할게요. 19세기 중엽까지 이제 질병은 의사의 환상의 거울 속에 비치는 개인적인 고뇌로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병자와 불황자, 광인, 고아, 빈민, 거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구별되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푸코가 그 관계 역사에서 아주 이야기를 잘하고 있어요. 따라서 병원과 빈민시설, 그러니까 허스피탈, 우리가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원래 이런 광범위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거든요. 구빈원 같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스피털이 종합병원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런데 이 질병이 이제 18세기에 뭔가 질병이라고 하는 게 탄생을 했고 19세기 임상의학이 탄생을 했어요. 질병과 전쟁을 벌이는 문제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죽음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역사적으로 또 각 사회마다 특별한 이미지와 의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인간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능동태로 말을 하고 또 자동사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도 있고 훌륭한 자세를 배워서 얻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질병이 암이라며요. 오히려. 왜냐하면 암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근데 요즘 왜냐면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겁내고 오히려 암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는 죽음이 치료의 실패거나 치료의 중단이에요. 이렇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과 싸우는 사람으로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되고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행위의 주체적 권리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건강 또는 질병과 싸우는 자율적인 힘은 최후의 숨의 뿌리까지 그 자율적인 힘이 뺏기고 말았어요. 기술적인 죽음은 죽는 것에서 승리를 얻었죠. 그래서 죽음이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반 일리치는. 죽음이 없고 사람들은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생명공학할 때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바이오그래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물론 바이오기술 뭐 이런 거기도 쓰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생물학적 삶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서전에서 하듯이 그 사람 삶의 구비구비에 이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로지 생물학적인 생명,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걸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는 게 우리 사회 의료 시스템인 거죠. 의료 시스템은 강화되어요. 이게 테크놀로지하고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무슨 주사를 맞는다거나 그걸 놓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이오 장기라거나 이제 무슨 칩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갖고는 칩 가면 어디서든지 뭐가 다 이제 혈압이 얼마인지 다 잴 수 있고 지금 뭐 칩을 안에다 넣는 거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됐잖아요. 상용화되기도 얼마 안 됐고 이게 강아지 안에 칩 넣어서 강아지 잃어버리면 찾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병원에 안 가도 그게 원격 의료잖아요. 병원에 안 가도 곳곳에 있는 단말기에 찍 하면 쫙 모든 네 피 속에 모든 수치가 노말이다 에브노말이다 쫙 나오는 거죠. 그런 사회가 곧 도래할 것 같아요. 이게 뉴노말인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거 이반 일리치가 엄청나게 경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떤 문화, 우리가 이거를 죽을 수 있는 권리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되찾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병원이 병을 만든다 해서 우리의 질문은 관료화된 의료제도로부터 자신의 몸에 대한 권력을 되찾아오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 이거일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뭐 급진주의자들처럼 절대 병원을 가면 안 된다라거나 의사는 다 사기꾼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우리 사회 전체가 의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능력이 정말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의 출구는 무엇이지? 자기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돌볼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정말 급진적으로 던져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투표할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정치적 선택과 관련된 행위예요. 저는 그냥 슬로건만 있어요. 건강에서 양생으로, 자기 개발에서 자기 돌봄으로. 그러니까 건강에서 양생으로라고 하는 게 건강 자체가 이제는 약간 우리 사회에서는 패티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패티시라고 하는 건 어떤 무슨 그냥 한 신같이 되어버렸어요. 중세의 신 대신에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했는데 이 과학의 다른 말이 지금 이런 어떤 건강과 관련된 그 의료 기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대학도 생명공학 무슨 바이오공학 이런 거 제일 인기 있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데 이 건강이란 단어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떻게 데피니션을 했냐면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완전하고 뭐가 안녕한 거예요, 이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안한 존재고 살면서도 계속 불안한 존재고 죽을 때까지 불완전한 존재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을 신처럼 딱 직관적으로 필연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닥쳐오는 것들을 내 몸에 생겨나는 변화들을 내가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유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면서 그럼에도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그걸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기술들을 또 우리가 고안해내는 거예요. 이 삶의 기술이 컨비비얼한 툴이겠죠. 이반 일리치가 일강에서 이야기한 그걸 저는 양생 혹은 자기 돌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PPT 짧게 이것도 11월 28일 경향신문 기사인데 제가 너무너무 이 기사가 좋았어요. 이건 젊은 친구들인데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야. 이게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책을 낸 거를 소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난 투병이 아닌 치병을 선택해. 이 다스릴 치자잖아요. 이게 저는 이 말이 이 친구 너무 똑똑하다. 너무 훌륭한 젊은이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스린다. 이게 이 다스릴 치자가 물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수할 때 치자란 말이에요. 원래 물이 가는 길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에도 이게 그 소통이 안 되면서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동양의학의 근본적인 진단인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그 질병을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박멸하는 게 아니라 아픈 몸을 안고 고통을 완화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 이걸 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치병도 좋은 단어 같아요. 그 옆에 이제 그 또 남자분은
아픈 사람을 분리하거나 배제하는 건강 중심적인 공동체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는 아픈 몸과 함께 사는 세상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는 것처럼 아픈 건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예.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하는 거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노말을 딱 정해놓으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니 당연히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아질 건데 그것을 굉장히 어떤 단순히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우울감으로 가져와요. 아 이게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늙으면 다 그런 게 아니야? 너도 늙어봐라 막 이러는데 왜냐하면 저는 근데 어머니의 그런 멘탈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머니는 당신의 최고 상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노말이 젊고 아프지 않은 몸. 그러니까 노인이 70, 80이 됐는데도 나 왜 이렇게 배가 나오니라거나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니? 그러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거고 사실 우리가 막 이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엄청난 결여와 결핍으로 느끼지 않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약국을 저희가 공동체 내에서 이제 전혀 다른 컨셉의 약국을 내려고 하다가 찾아낸 기사인데요. 이제 의사의 처방을 이제 조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가 먹는 약을 가져오면 왜 이 약을 먹는가 같이 상담을 하고 이제 이런 약국을 이제 만든 어떤 약사의 이야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약국은 민약국하고 도약국이 있었어요. 민씨 아저씨가 하는 약국과 도씨 아줌마가 하는 약국이 있었는데 진짜 옛날 약국은 정말 아주 이전 시대의 우물가처럼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서 바깥에서 한 병 사 먹고 아프면 상담도 하고 이러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약국 없죠. 뭐 문탐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서 양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화된 사회를 넘어서는 이거 저는 이제 이런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 밖에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짧게 뭐를 들어볼게요.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시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저는 리치는 뭐 이런 걸 디테일하게 대안을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6년 전에 어머니랑 합쳤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밤에 낙상을 하셔서 골절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어머니랑 합쳤는데요. 응급실에 갔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골절 그 자체가 아니고 왜 넘어졌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히 소변을 자주 보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제 소변을 보시러 자주 계셨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걸 알았는데 어머니는 당신이 요실금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골절이 좀 붙은 다음에 제가 합치면서 정말 안 다닌 진료과가 없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비뇨기과를 갔어요. 왜 그렇게 소변을 자주 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을 주는데 이 약이 들을지 안 들을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약이 안 맞으면 또 와서 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상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노인은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만 해도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싫으면 이렇게 누워서 방광에 계속 뭐 100ml인지 몇 ml인지 물을 계속 넣으면서 방광 상태를 관찰하는 뭘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거를 해야만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선택은 이런 거예요. 약간. 예,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의학적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거는 너무나 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맥락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랑 같이 살아보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겠어요. 어머니의 문제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였어요. 거의 실명 상태인데 한쪽 눈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언제라도 즉각 달려와야 한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넘어지신 거는 더 이상 비뇨기과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 제가 그냥 판단하게 되었어요. 근데 물론 이런 판단이 안 될 때도 있죠. 저는 이런 판단이 안 되면 1차적으로 제 친구인 약사한테 물어봐요.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니? 아닌 게 좋겠니? 예.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건 물론 이제 노인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 얼마 전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제가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굉장히 제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수두증, 선망 이런 거 막 논문 다 찾아보고 그러는데 물론 의사만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판단이 안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은 의사가 내리는 거겠죠. 제가 뇌 CT를 해독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 83세의 뇌수두증 환자가 셔틀 수술을 받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거는 의사한테 일방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말씀을 사실 저는 드렸던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충분한 답변이 안 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많이 가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의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의사들도 최근에는 이런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의 연구에 종사하는 그런 거가 아니고 주치의 같은 게 더 필요하다. 최근에 가정 주치의에 대한 소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인데 의료인데 그 행위가 점점 제도를 확충하거나 병원을 많이 만들거나 기술이 고도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정책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떤 이제 사회적 배치를 바꿔야 하는 거겠죠. 네. 그럴 때 아주 의사도 다양한 의사가 필요하고 우리는 다양한 의사들과 자기 삶을 돌보는데 네트워크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